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시기 나는 꼽살이다 162회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삶에는 여자의 책이 필요하다. 800명 동기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서울대 공대의 전설로 불리던 여자. MIT 박사 출신 도시 건축가로 미국 타임이 선정한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18대 국회의원. 베스트셀러 왜 공부하는가? 한 번은 독해져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여자. 전방위 프로 원조 센 언니 김진애가 전하는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수많은 의문, 고민,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는 여자들을 위한 강렬하고 매혹적인 책 지도가 펼쳐집니다. 완벽히 홀로 서는 시간, 여자의 독서. 나는 꼽살이다 162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 161회에서 팟캐스트 광고계 신동으로 거듭난 선틸 소장님. 와. 네, 광고계 신동 어떠신가요? 신동이라뇨. 원래 있던 건데 그냥 잠재력이 그때 뿜어져 나오는 거지. 뿜뿜? 잠재력 뿜뿜? 뿡뿡? 네네. 요즘 뿜뿜이 유행하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지난 방송 때 아주 작정하고 그 광고를 밀어주시는 바람에, 이 작가님 말씀에 그 광고 문의가 엄청 들어왔다고 해요.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좀 그런 각오를 해주실 건가요? 광고 멘트 자체가 제 네.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리고 네. 광고 멘트를 할 때 전혀 어색하거나 뭐 쪽팔리지 않는 느낌으로 하여튼 근데 원래 말투가 좀 어색해가지고 뭐가 어색해. 발음도 좀 좋지도 않고. 그래도 많이 듣잖아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처치고 있네. 하여튼요 뭐 이 광고하시는 분들 저희가 정말 막 인정사정 없이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지금 뭐 광고 문의 주셔서 네. 혹시라도 이거 광고 효과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재는 분들이 있다면 네.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네. 예, 저희한테 집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정 사정 없이 하여튼 광고 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저희 그 일명 우리 광고 네. 폭격이라 그러죠. 그렇죠. 뭐 정 안 되면 아예 우리 내용을 한 10%만 하고 광고로 90%를 이 방송으로 도배할 수 있어. 방송에. 관훈 나이트 갔다 오더니 진짜 느낀 거 많았나 봐요. 그럼 나는 이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금묵자 흙. 묵과 네. 가까워지면 금어진다고. 근데 그렇죠. 김용민하고 가까워지니까 이게 뭐 뻔뻔스러워지더라고. 그럼요. 요즘은 묵이 갈색 아닌가요? 이분 누구시지?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 네, 광고 마음껏 날려주세요. 저희 정말 저렴하게 하지만 광고 효과는 최대로 싸게 모시겠습니다. 네, 집행해주세요. 네. 자, 낙곱살 제162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주신 고마운 분들 저희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드릴게요. 책을 읽으면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 특히 서평집을 읽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읽고 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몰랐던 책,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는 책의 고리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자의 독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야, 최고야 진짜. 진짜 저 읽어봤어요? 진짜 읽어봤어요. 뻥치는 거 아니고? 야, 나 찍어? 진짜 찍어? 뭘 찍어? 진짜 진실만을 내가 진짜 얘기합니다. 정말 읽었는데, 야, 저희 그 빨간 책에도 그 우리 박사님 한번 모시려고요. 네. 김재 박사님. 자, 여자의 독서, 자존감.
삶과 꿈, 여성, 연대감, 긍지, 용기, 여신, 양상성 등 이 8가지 주제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아주 정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책 속의 문장, 아주 괜찮은 문장을 한 토막씩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딸들이 내가 자랄 때 먹었던 질의 겁을 먹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딸들이 건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살기를 바란다. 자랄 때 스스로를 사로잡았던 분노를 훨씬 더 긍정적인 분노로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어리석었던 실수를 덜 저지르고 미숙했던 시행착오를 덜 겪기를 바란다.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르고 훨씬 더 근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훨씬 더 커지기를 바란다. 멋집니다. 네, 다산북수 여자의 독서 서점에서 찾아주세요.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주신 고마운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광고 문의가 새도 한다는데 왜 하나뿐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좀 약간 지금 간보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네,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네. 아직 문의가 세도만 하고 있는 상태. 한번 맡겨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자의 독서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 이거 안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낙곱살의 광고 원하시는 분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 낙곱살 @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다산북수 이제 네. 저희 광고 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산북수가 광고를 빼긴 왜 빼? 안 빼, 절대 안 빼. 절대 안 빼? 우리 연간 계약이잖아 이거. 다 알면서 왜 그래? 네, 저희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세요. 네. 광고를 집행하다가 뺐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영민한테 철저하게 배웠다 그랬죠? 빼면 응징 들어갑니다. 야, 빼기 그런 얘기 먼저 하지 마.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취소. 알았죠? 나중에 뺄 때쯤 이런 거 한번 경고 멘트 날리자고요. 자, 네. 그러면 다시 일단, 할게요. 네. 자, 광고 해주시면요. 엄청 환영하고요. 빼셔도 무방합니다. 빼기만 해봐.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기를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제 162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 자,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100일 됐어요. 나 100일 됐어요. 100원 내놔. 싫어. 아, 네. 자, 이 남친 만난 지 100일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남자가 있어야죠. 네. 뭐 그렇다면 100일 된 게 뭐 제가 뭐 애를 낳아서 몸을 푼 지 100일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자, 아 이건 너무 유치하다. 자 빨리 들어가자 좀. 아 진짜. 우리 이니 얘기해요. 네. 대통령. 나 이야기하는 거야? 아, 뭐야. 선대인이? 나인이잖아. 선대인이 저리가. 네.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한 지 드디어 100일 됐네요. 자, 그래서 취임 기념 우표 아주 뭐 싹쓸이 동이 났고요. 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사전에 그 짜고 조작했던 바로 그분 503호와는 차원이 다른 각본 없는 자유로운 기자회견으로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요. 취임 100일을 지난 우리 이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낙곱사를 찾아주신 아주 대단한 게스트입니다. 네, 이분이 계시면 우리 좀 시청률 짝짝짝 청취율이 올라가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굉장히 호평받으셨죠. 그렇죠. 막 게시판이 뜨거웠어요. 자, 모시겠습니다. 박신홍 중앙선대위 정치팀장님. 와! 안녕하세요. 아, 네. 끝이에요? 예, 인사라면서요. 아, 네. 오. 오늘 좀 멋있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니 또 저희가 이 방송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식사 타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역시나 저를 또 이렇게 격하게 맞아주시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아주 너무 좋았어요. 네.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박 팀장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 후인 우리 151회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었어요. 그때 이 문재인 정부 2주 동안에 이 정말 다양한 이슈들 분석하고 뒷얘기도 아주 자세히 들려주셨는데 그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유익했다. 자주 부르자. 이게 고정하자. 뭐 요런 얘기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은 이번 방송에도 다시 모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그동안의 근황. 예. 그때가 5월 하순이었고요. 5월 하순 2주 만에 제가 그때 어떻게 뭐 하다 보니 갑자기 끌려 나왔고 그게 지금 석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뭐 그동안에 그때 대선 잘 치르고요. 저는 다시 이제 초야에 묻힌 강태공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이제 현실 정치나 아니면 현실 언론계 뭐 다 열심히 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냥 강태공처럼 다시 낙타에 앉아가지고 세월을 열심히 잘 낳고 있습니다. 해피하게. 네. 누가 들으면 일 안 하시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낳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네. 세월을 낳고 있는 세월을 낳고 있다. 네네. 근데 뭐 여전히 뭐 멋있으시고 변함없이 네. 감사합니다. 멘트하십니다. 아 진짜 뭐 두 분이서 그냥 서로 뭐 빨아주기했나 진짜. 그렇게 얀이게 하지 마. 왜? 알았어. 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 그 팩트에만 기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자시잖아요. 기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그냥 팩트에 팩포 보자마자 나보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나 진짜. 진짜 정말 짜증 난다 오늘. 네. 원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레슬링을 보면 네. 레슬링을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로망이 그렇죠. 있거든요. 자유형은 그냥 몸을 다 써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하는 거고 그레코로망형이라는 건 이제 상체만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답답해요. 네, 왜냐하면 상체만 가지고 딱 그 기술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굉장히 자유형이 쉬운데 이 얘기를 매번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이렇게 뭐 아부도 하고 뒷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방을 띄우고 같이 분위기를 이러면 그건 자유형이거든요. 인간관계의 자유형인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그 유지가 되려면 그레코로망 형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팟캐스트 우리 다른 지상파 방송과 달리 여기는 무조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라, 김구라의 구라 같은 게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되는데 구라 없는 내용은 뭐 팩트는 별로 유의미한 거 아닙니까? 팟캐스트에서는. 근데
그냥 자유 형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들을 땐 좋아요. 들을 땐 좋은데 듣고 나면 우리가 뭐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머나.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그레코로망 형식으로 딱 그냥 우직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구라의 어떤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게 뭐가 좀 남는 게 있고. 구라의 참맛. 야, 근데 뭐 좋은 말씀인데요. 박현아가 너무 예뻐졌다. 뭐 그 이런 건 얘기를 했다는 전 기억은 없습니다. 전 기억이 없고요. 예, 그냥 저는 그냥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나온 거지. 감탄사로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해서 그냥 예쁘다 그랬는데 예쁘다.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진짜 손발이 오고 그런 얘기 한 기억도 잘 없고요. 이건 팩트가 아니고 완전 구라도 이런 생구라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넘어가자 빨리. 그러니까 네. 중요한 시간 거는 없다.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 이제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항상 성경 구절 같은 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항상 너는 팩트와 함께 할지. 아니 뭐 어디 적어 오셨어 멘트 좀. 팩트가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팩트에 기반하고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토요일에 아는 형님을 보니까 이제 소녀시대가 나왔어요. 근데 유나가 문제를 내는데 유나가 뭐 심쿵한 어떨 때 심쿵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느낌이 왔습니다. 역시 팩트에 기반하는 게 그게 나가는 길이다.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 아 팀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 레슬링, 성경 구절 그리고 예능까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는 형을 봤군요. 아니요 다양한 걸 또 건드려 주셔야 되니까. 아 근데 시간 진짜 많으신가 봐요. 우리도 중간중간에 또 사족 많이 들어가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문재인 정부 100일 이야기. 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지금. 뭐 있었어요? 중요한 아니 질문이야.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질문을 빠뜨리셨어요 이지민 씨가. 이거 중요한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100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 프로하고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게요. 예. 자. 혹시 주위에서 방송 뭐 얘기하신 분 있으시던가요? 그 석 달 전에요. 네. 네, 석 달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저는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거의 이제 전혀 안 나오고 주위에서 이제 뭐 방송이니 뭐 TV니 뭐 이런 라디오니 많이 사실은 섭외가 옵니다. 하면 오긴 하는데 뭐 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워낙 그 얼굴이 크기 때문에 TV 화면이 꽉 차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거 안 나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그 선대인 MC하고 박현아 MC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왔다가 어마어마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연락을 받았고. 너 왜 우린 안 나오고 여기 나가냐?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주위인들이 너 갑자기 그동안에 이렇게 그 강태공처럼 산다는 얘기가 다 거짓이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팟캐스트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오래된 저하고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뒤통수 쳤다. 너 그동안에 안 나오더니 갑자기 왜 거기를 나가냐. 그게 잘 나간 데도 아닌데 왜 거기를 나가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팩폭. 이거 무슨 얘기냐. 답답하니 기분 나쁘네 살짝. 납법살이면 그건 엄청난 데다. 거기서 불러줬는데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섭외가 안 와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분명히 듣고 뭐 그냥 뭐 거의 뭐 역대급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섭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섭외를 안 하니? 맨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그랬더니 당신 거기 고정 아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고정해라. 난 그냥 고정은 아니다. 난 고정 아니고 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때 나간 거고 개인적으로 넌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능력도 없고 한데 워낙 이분들의 좀 그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간 거고 사실 오늘 또 그때 워낙 그 박현아 MC님하고 우리 배영란 작가님이 워낙 그냥 잘해 주셔가지고 또 이번에 이게 그때 또 2주고 이번에 100일이고 그런데 또 제가 이번에 이번엔 안 되겠는데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뭐 사정이 어려운데 네네. 그래 한번 봐주지 이러면서 뭐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옛다 출연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바쁘신데 새로 와주셔서 진짜 불화를 치면서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100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대한민국의 그 한 손꼽아도 5명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저는 한 100일쯤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팩트 아까 말씀드린 팩트와 구라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 21세기형이거든요. 아 오늘도 좀 약간 팩트와 구라를 한번 좀 이렇게 골라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근데 무엇보다 하여튼 그 이제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SNS 시대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구라 8, 뭐 팩트가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세고 그래서 뭐 네, 이 나른한 오후에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밥을 먹고 진행하는 관계라 네, 조금 약간 좀 풀어줘야지 지금 좀 약간 잠을 깨는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100일 이야기. 자, 1부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요. 자, 2부에서는 좀 더 분야별로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팀장님. 네. 이 문재인 정부의 100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줄까요? 저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고요. 100점 만점에 80점. 네, 100점 만점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거 되게 후하게 주네. 또 어떤 분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지금 왜 저러니. 뭐 기레기 아니야. 뭐 80점, 100점, 100점이지 뭐. 저희 어렸을 때 그 시래기를 많이 먹긴 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냥 시라기 그 전라도에서는 시라구랑 시래기국. 시라구랑 시라국. 얼마 전에 통영 같은 거 또 시라국 원조 시라국국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예,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가장 그래도 좀 뭐랄까 공정하니까 네. 제3 여론기관으로 지난주군요 벌써 지난주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 100일 지지도가 78%가 나왔어요. 네, 네. 78%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똥매너. 진짜. 쏘리. 네. 왜 무음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끊고 가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아니야, 그냥 하셔도 돼요. 이 똥매너 이런 거 그대로 나가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78%. 네, 마음 같아서는 뭐 200점 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고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사실 뭐 대선 해봤자 문재인이 돼도 사실 뭐 3월, 4월 됐을 때 거의 문재인 후보가 그때 대선 후보죠. 되는 것이 거의 약간 기정사실화됐고 그럴 분위기에도 뭐 이른바 뭐 반대파는지 이런 데서는 뭐 승리해도 뭐 기껏해야 6개월 버티기 힘들 것이다. 6개월 지나면 옛날에 그 14년 전처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제 거의 뭐 이제 막 망가지고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되고 심지어 뭐 한 달만 지나면은 뭐 이제 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제 여권이나 아니 지금 여권이죠. 문재인 지지자들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사실 심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호언장담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지지도가 뭐 30% 40% 되지도 않고 그리고 좀 헤매는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의 야권이나 지금의 그 반대하시는 분들 했던 분들도 저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제3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80점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에서도 지금 그 부정적인 입장, 아까 이제 지지도가 78% 나왔으면 부정적인 게 15%가 나왔거든요. 네. 15%라는 거는 뭐 홍준표 후보 24%고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이게 지금 15%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왜 80점을 줬느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싶은데 하나는 뭐든지 이게 제일 경기에 될 게 자만심이거든요. 네, 자만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90점 항상 이제 우리 다 자녀분들 계시겠지만 항상 그 자녀분들 학교에서 할 때 100점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90점만 맞으면 A이기 때문에 뭐 자소서 쓰고 그럴 때 학종 이런 것 때문에 90점은 넘으면 오케이다 그러는데 90점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 같고 80점 하는 거는 자만을 경계하고 앞으로 남은 그 5년 마이너스 100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채우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도 채워갈 게 많은데 또 인생이 또 해피한 부분이 있고 또 으쌰으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점 정도 주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일부 마무리해도 될 만큼 아주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선띠 오빠는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근데 기가 질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뭐 몇 점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아주 딱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좀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뭐 좀 정력제 같은 거 드셔야겠어요. 참. 홍삼 같은 거 어때? 어이가 없네. 네네네. 아 지금 홍삼 광고를 저희가 좀 바라고 있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좀 날려주고 원래 이렇게 선대인 소장 MC나 저처럼 이게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좀 몸이 힘들어집니다. 30이 아니라 마흔도 넘지 40. 않으셨나요? 선배 50을 바라보는 걸로 알고 50을 있는데. 그렇지 바라보시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 나이에 네, 심리적 나이. 네네네. 여튼 지금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요. 네. 예, 홍삼 광고 들어오면 제가 직접 복용해가면서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요. 아,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점수는 90점을 줬죠. 90점을 주셨어요. 네. 100점 만점에. 네, 부동산 저는 정책 가지고. 저는 사실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경제 정책 분야로 들어오면 특히 경제 정책 분야로 들어오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구조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시도들을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8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걸 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 좀 미진한 과제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다. 특히 뭐 재벌 개혁 관련해서 좀 이른바 이제 뭐 공정 경쟁이라든지 갑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뭐 속도가 나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또 뭐 증세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체계적인 그 중장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은 아직 좀 안 나와 있어서 이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두 분 다 조금 후하게 주신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이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그 70에서 80% 네,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역대 최고, 뭐 김영삼 대통령 이후 최고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70%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역대 지지율을 보이는 정권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은 뭘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뭐 그냥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겸손한 부분, 뭐 겸손. 탈권위, 뭐 소통 그쵸. 이런 것들을 많이 뽑으시고요. 저는 이게 이제 좋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미지 정치가 먹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미지 정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고 그냥 정치학적인 학자적인 학계에서 쓰는 용어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 정치의 전략적 승리다. 뭐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정치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잘 쓰면은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랑은 어차피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를 이 국민들과 처음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탈권위, 아까 팔권위하고 겸손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하나씩 저희가 복기를 한번 해보죠.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양복 우통을 벗고 참모들하고 앉아가지고 여기 커피 전문점에서 오는 저희가 앞에 지금 두고 있지만 이 커피 하나씩 들고 아메리카노 하나씩 들고 양복을 팔에 걸고 경내를 산책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예, 그 사진이 주는 처음에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 신선함. 굉장히 그 충격이 있었고. 그쵸. 저거 우리가 많이 옛날부터 그냥 꿈속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오바마가 있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게 5월 뭐 10일,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주일 뒤에 5.18이 있었는데 5.18 때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유족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장면. 제가 볼 때는 지난 100일의 컷. 100일의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한다고 뽑으라면 저는 그 사진을 꼽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감동받았죠. 왜냐하면 그 사진은 연출된 사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진을 마침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앞에서 찍어가지고 옆에서 찍은 사진. 너무 기자의 시선으로 지금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자라고 보지 마시고 예. 사진이 주는 어떤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아마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국민들 마음에 찬찬히 가라앉아 있었고 다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아마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그 사진의 잔상, 그 잔상이 굉장히
그 이 영화관으로 이끄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힘이 지난 100일의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정치란 말이 거기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청와대 집무실이 원래 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네. 항상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 앞에 있었는데 여민관으로 나왔어요. 그냥 비서진데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앞에 청와대 이제 그 가서 뭐 고등학생들 여고생들 해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 여민관의 3층에 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이 사진이 찍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밑에서 여고생들이 이니 오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SNS 올리고 근데 그런 사진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아 이게 이게 그냥 우리랑 같이 지내는 그런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또 준 게 있고요. 또 그냥 어딜 그냥 가면은 원래 경호원들이 딱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무슨 우리가 미국 대통령 보듯이 그냥 길 가 있는 사람들과 다 악수하고 셀카도 다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경호원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이 그냥 다 찍히고 이러다가 큰일 나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사진을 찍고 네, 그런 모습들. 또 하나의 사진이 그 다음에 약간 그게 회자가 그때만 되고 지나갔는데 저는 이게 관료사회 특히 관료사회와 정치권에 미치는 또 다른 컷이었다고 보는 사진이 뭐였냐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준 사진이었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 이낙연 총리가 이제 딱 목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임명장을 받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허리를 숙였어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주는 그 임팩트는 국민들한테도 그래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관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어차피 관료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정부를 이끌고 가려면 관료를 잡아야 되고 정치권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국민들은 그때 5.18 사진도 있고 이것도 물론 정말 겸손한 대통령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의미를 주면서도 이낙연 총리가 묵례를 하는데 여기는 90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거를 마침 또 앞에다 찍었습니다. 전속 사진사가 아주 잘 찍은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 제가 누군지 아는데 굉장히 감각이 있어요. 네. 누군데요, 근데? 네? 전속 사진사가 누군데요? 그건 말씀드려요. 그건 또 급히. 네. 근데 굉장히 또 그 지점은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 관료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 사이 관료들 안에서도 미치는 파장이 참 좀 기존의 정권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거를 느껴봤을 때 그래서 예전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근데 사실 일집은 좀 너무 뻔하죠. 왜냐하면 이 503호랑 너무 차이가 좀 심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아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100일 때 이렇게 그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헌호받던 그 저희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없었죠. 이상하게 저희가 그 대통령 단임제라는 어떤 큰 틀의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사과해야 되만 했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 논란 계속 되니까 또 100일 거의 그냥 뭐 유야무야 지나가기도 했고 지난 아까 감성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을 끌고 올 때 전혀 저희가 저희 스스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100일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미지 정치, 감성의 정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록이 있어요. 어록이.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행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감각적이지 않아요. 감각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거의 무슨 연예인급의 말말말 뭐 흔히 말하는 유심링이 썰전 나와서 하듯이 이게 그런 말말말을 팍팍팍 던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워딩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원고 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제가 이거는 갖고 왔어요. 제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문재인의 말말말. 네, 말말말을 말씀을 드리면 전 가장 감성적인 워딩 중에 가장 큰 거는 예를 들면 6월 10일 60항쟁 30주년 기념식 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싱글코트하고 다시 민주주의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워딩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감성을 자극했던 거는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 8주기 추도식 때 맨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임기를 마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워딩이 저는 또 어떤 울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말 많으니까 하나 더 하셔야죠. 많이 있습니다. 뭐 네. 경제는 우리 현대인 MC가 전공인데 뭐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 이런 단어는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제로 시대 피자 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위에 분명히 참모가 있어요. 참모가 이게 워딩을 예를 들면 옛날에 그 90년대 장덕진처럼 네.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 근데 무슨 마리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무슨 작가가 있어서 그래요? 이 뭐랄까 흔히 말하는 야마 뽑는 거, 이 딱 그 제목걸이 뽑는 거, 이 국민의 묘에 딱딱 박히잖아요. 왜냐하면 단어 2개 이상 들어가면 안 박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학습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던져주면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다 잘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왜냐하면 본인이 소화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울림이 또 없거든요. 울림이 없죠. 그리고 그 말들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절절하게 생각하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콕 집어서 거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원하던 어떤 말들을 던지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8.15 경축사 할 때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에 기여를 했으면 3대가 흥하도록 하겠다. 우리 보통 사실 이런 인식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오히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가난하고 오히려 뭐 친일파만 떵떵거리고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대중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인식들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정말 3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걱정 안 하도록 해주겠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정말 확 꽂히더라고. 참 이 100일 동안 사실 진짜 어떤 그 연예인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진짜 이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대통령이 지금 더 국민적인 진짜 관심을 받고 연예인급의 지금 열렬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정도로 매번 실시간에 오르고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가습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습기 피해자 뒤에서 이렇게 어린 그 학생 안아안으면서 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 진솔한 마음. 네. 조금 뒤에 우리 세월호 얘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딩을 밑에서 아무리 써줘도 그걸 본인이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소화해서 흔히 말하는 되새김을 해서 그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게 잘 조합이 돼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런 워딩들이 쌓이고 그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구슬이 서말처럼 이렇게 끼워지면서 지난 100일 동안에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 또는 뭐 중도층 또는 이제 반대파들이 우려했던 거 아니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자신했던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와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유가족들도 청와대 그 대통령 한번 만나자고 얼마나 그 수많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청와대 오셔서 하는 말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참 정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야당 쪽에서요 계속 이분들이 이제 거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거품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 이런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높은 벽에 자잘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정권 초기 인기 영합적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것도 높은 지지율에 한몫했을 것이다.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동산 거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품 이야기는 인기 거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기 거품이 싹 끊어질 거다. 국민의당 스스로나 좀 걱정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이 얼마죠? 4.5%가. 그렇던데. 네네. 자기네들 인기 거품이 지금 이미 바닥인 건 생각 안 하나? 좀 그러면 저는 진짜, 일단 물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들 하죠. 그리고 일정하게는
지금 이제 이런 높은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한편 고려해야 될 것이 뭐 꼭 경제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저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그쵸.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주 이렇게 뭐 상황이 안 좋았거나 이렇게 실적이 나빴을 때에 대비해서 이제 상대히 조금만 좋아져도 되게 이제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탄핵이어서 그러니까 촛불이어서 탄핵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기대감이나 신뢰가 높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자면 그 높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국정 수행을 했을 때는 빠르게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100일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뭐 사실상 지지율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지지율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하게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점진적으로 뭐 지지율은 하락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지지율이 상당하게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가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저는 이제 정치 뭐 역학적으로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뭐 내년 돼서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개헌 문제도 다시 이제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다시 뭐 지지율 변화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네. 그럼 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지율이 앞으로도 더 뭐 굳건할 것이다. 안 그러면 뭐 이게 또 거품일 수 있다.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요? 그 우리가 프로야구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프로야구를 보면 예를 들면 그 딱 시즌이 시작하면 한 일주일 만에 뭐 타격 1, 2, 3위 하는 거 사람들 보면 선수들 보면 뭐 어떤 때는 5할 치고 어떤 때는 6할 치고 7할 치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올해에도 뭐 이제 오자마자 이대호 선수가 오늘 모레 복귀를 했었는데 롯데 복귀하자마자 뭐 처음에 뭐 5할 넘어가고 4할 오픈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야구는 4할 넘는 선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네. 미국에서도 100년 뭐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네, 그런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80% 프로야구로 치면 8할 치고 있는 거거든요. 선수를 네. 타자로 치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이 지지도가 유지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는 오히려 이게 한 50% 안팎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오바마가 지지율이 평소에 계속 어느 정도였어요? 보통 40, 보통 50개 냈는데, 그러니까 50 언저리 또는 60도 좋고요. 하여튼 그 언저리로 약간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아까 지금 야당도 얘기했는데 야당을 배관시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견제하는 거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급전직하지 않는 게 일단 적당히 그 유지하면서 연착륙하면서 급히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도 예를 들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건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뭐 5할 4할 치다가도 결국엔 그게 3할과 3할 오픈 사이로 수렴이 되거든요. 아무리 잘 치는 선수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선수는 갑자기 그냥 갑툭튀를 해가지고 4월 달에 막 5할 6할 쳐요. 근데 5월 달 들어가면 갑자기 1할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2군으로 가요. 갔다가 2군에 가서 갑자기 있다가 또 연말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3할을 또 쳐요. 근데 평균을 내보면 결국 2할 오픈으로 끝나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A급이라는 선수는 꾸준합니다. 어느 순간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몸 상태가 안 좋고 팀 상태가 안 좋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공이 평소에 수박만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막 파리만큼 보이더라도 꾸준히 그걸 유지해 가거든요. 결국에 3할과 3할을 치는 선수, 2할 오픈을 치는 선수, 3할 오픈을 치는 선수는 감독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선수는 결국 견적이 나온다. 결국에 얘는 3할 타자, 얘는 2할 타자 견적이 나오거든요. 100일은 지금 프로야구 치면 일주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일주일 지난 거 가지고 막 너무나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했다. 앞으로 정말 잘할 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워낙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텐데 흔히 말하는 EPL이죠. 뭐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팬이 많은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거는 워낙 맨유를 싫어하는 팬도 많고 그 해축이라고 해외 축구인데 웨이버 해축을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사가 뜨면 그 찬성파 반대파들이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요. 모든 기사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긴 정말 딴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텐데 지금 그쪽의 최대 화제가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맨유 감독인데 2연승을 했어요. 파죽에 뭐 4대0 지난 주말까지 또 2차전에서 4대0을 했거든요. 4대0이라는 스코어 자체
사실 나오기 힘든 건데 2번 연속 4대응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메뉴 팬들은 이제 벌써 우승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곧 결론 나오죠.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 나오죠. 아니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좀 뭐 스포츠 방송으로 지금 오해하실까봐. 괜찮습니다. 네, 곧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좀 들어와 주시죠. 네네. EPL이 한 리그가 38경기입니다. 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이거든요. 네네. 더 넘어가면은 만약에 정권 재창주되면 10년이고 한 번 더 정권 재창되면 15년인데 거기에 100일이에요. 38경기 중에 2경기 이겼는데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지난 토요일 날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한 게 저는 딱 문재인 정부가 딱 새겨드려야 할 얘기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2경기 이긴 거는 2경기 이긴 것뿐이다. 우리는 지난 시즌에도 2연승 넘어서 3연승까지 했지만 결국에 시즌 6위로 마쳤다. 네네. 지금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 confident라고 썼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여기서 그렇게 뭐 호들갑 들 필요 없다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상징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죠. 네네네. 요즘 뭐 북한 미사일 사태가 가장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전후하는 거를 한마디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로켓 쏘는 거에 비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조금 이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아폴로 14 뭐 이런 영화도 봤을 거고 최근에 뭐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영화를 많이 이제 그런 영화 나오면 로켓이 팍 뜹니다. 팍 뜨는데 처음에 이제 1단 로켓이라고 그러죠. 1단 로켓이 팍 떠가지고 쭉 가면 그게 성공을 하면 가다가 1단 로켓이 해가지고 분리가 돼요. 그렇죠. 다 타면 분리가 되고 그게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 우주로 날아가면 그 상황에서 이제 멋지게 화면이 뒤에서 잡죠. 뒤에서 2단계 로켓에 불이 팍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유하게 이제 딱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단계 로켓을 쏜 거예요. 쏘고 위로 팍 올라간 거거든요. 북한이 그동안에 지금 ICBM이 이런 것들 화성 12호, 화성 14호를 계속 시험 발사를 하는데 왜 시험자를 붙이냐면 여러분도 뉴스를 보서 아시겠지만 쏘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1단계 로켓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2단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1단계 로켓을 제대로 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 폭발해버려요. 그럼 미국에서 우리 막 케네디 거기서 쏘는 거 볼 때 보면 막 터져가지고 디스커버리 터져가지고 막 참사났다 그런 게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그만큼 1단계 로켓을 제대로 쏘기가 쉽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100일은 그 1단계 로켓을 지금 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보고 있던 지상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거 쏘면은 그냥 1초 내에 그냥 떨어져 그냥 폭발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다 더 좋은 폼을 쏘는 그리면서 더 멋있게 위로 쭉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100일 지난 이제 일요일 날 TV에 나와서 이제 생중계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100일이 끝났습니다. 100일 모든 세레머니가 끝났고 1단계 로켓은 이제 더 이상 갖고 가면 안 돼요. 갖고 가면 이게 딱 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1단계 로켓은 지금까지 100일 동안을 지속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유지했던 이미지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고 2단계 로켓을 점화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네요. 네, 2단계 로켓을 과연 잘 이걸 할 것이냐. 여기서 점화가 안 되면 그냥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 갈 곳을 이러가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곳은 저긴데 무슨 토성이든 화성이든 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우주 왕복선처럼 잘 돌아와서 5년 뒤에 뭐 정권 재창출을 하든 뭐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주에서 그냥 떠돌다가 우주 미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2단계 로켓을 얼마나 정교하고 잘 점화를 시키느냐 이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자, 지금 503호 그분 말고도 또 MB 때 문제까지 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랑 MB층 지금 난리 났어요. 굉장히 민감해 하더라고요. MB가 정치 보복이다.
제가 좀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자 지난주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이 세월호 가족분들도 만나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 반 눈물 반 많은 분들이 정말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특별조사위원회 2기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한당은 할 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하자는 거냐 이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식인데 팀장님 이 진상규명 문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보여주기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으세요? 일단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로서 이제 정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법치 국가입니다. 뭐든지 중요한 거는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게 이 이전 정부에서 그게 이제 얘기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큰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뭐든지 이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의 그 스텝을 밟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뭐 MB 정부 때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스타일을 보면 이게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먼저 이렇게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해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뭐 이게 뭐가 진행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에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네,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아까 행정적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그 북핵 얘기할 때 뭐 살라미 전술 이런 것도 하는데 슬라이스 듯이 살짝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적폐청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적폐청산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임기 끝까지 할 것이 꾸준히 그렇죠. 해야 되고 임기 그리고 내내 할 것이다. 그때까지 못할 수이면 그 다음 선거까지 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게 제도화하고 그거를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가려면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욕실에 무슨 찌든 때 이게 뺄 때도요. 찌든 때 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찌든 때를 한 번에 빼면 그 밑에 있는 타일이나 이런 게 원래 색깔이 다 그냥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 사실 찌든 때를 빼는 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칠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것을 잘 드러내려면 원래 있던 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살살 위에 것만 살살 해서 밑에가 다치지 원본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계속 하려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적폐가 쌓여 있어가지고 어떡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100일 동안 하셨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건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뭐 인사청문회다 무슨 뭐 정부조치법 통과다 추경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통과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지금 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흔히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고 그 국회 내 발목이 잡혔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로 치면 위에 관중석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를 보시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이 한쪽 코너로 가요. 그러면 22명 중에 골키퍼 2명 빼고 20명이 다 우르르 글로 몰려갑니다. 근데 이쪽 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쪽은 훨씬 예를 들면 중학생이고 이쪽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을 때 중학교 팀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패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골릴 장수가 많고 그냥 1대1로 가면 되는데 이 안에 저 코너에서 그냥 공 하나 가지고 20명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 동네 축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공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넓은 이 중원을 빨리 공을 빼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골 넣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그거 공 빼가지고 이쪽으로 길게 스루 패스 해가지고 빈대에서 그냥 윙백이 쫙 치고 올라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골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선배 이 비유의 세계가 너무 다양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팀장님 이거 중앙 이쪽에서 일 마치시고 어디 중계 한번 네, 잠깐만. 하셔도 제2의 인생을 제대로 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세부적인 얘기보다 그냥 나올 때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요. 알겠어. 안 자를게. 그러면 자, 그러면 한편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 이 적폐청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안경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가 논란 끝에 낙마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박상규 후보자를 내정하고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자, 일각에서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낙마를 시켰는데 더 센 사람이 왔어요. 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센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원래 한 명이 낙마하면 그냥 관료 출신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난한 사람을 시켜서 그냥 그쵸. 넘어가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그동안의 상식을 약간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후속 인사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인력풀이 많이 쌓였다. 네. 그게 이제 그 뒤로 노무현 정부 끝난 참여정부 끝난 게 2007년, 2008년 2월이니까 10년 됐는데 물론 10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연륜도 쌓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 돌아가서 또 경험도 쌓고 그 인력풀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명을 내세웠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손 다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다. 이게 5년 넘어서 10년 쓸 수 있는 인력풀들이 이제 겹겹이 사회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센 사람이라 이런 측면보다는 충분히 가능한 대타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그 한편에서 이 문물 그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좀 개혁 의지가 약한 사람을 좀 뽑은 게 아니냐. 자기 식구 감싸게 하려는 듯한 뭐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 그 석 달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차도지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도지계. 네, 그때도 뭐 차도에서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린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청와대 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이제 개혁적인 사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이제 칼을 직접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 또 앉히면 본인만 입맛에 딱 맞는 100% 맞는 사람을 앉히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검사와야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때 이제 힘들었는데 이 조직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직접 손에 칼을 붙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도직이라는 뜻이 그런 넓게 해석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가장 믿는 수장을 통해서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당신을 시킬 테니까 당신이 한번 잘 알아서 해봐. 내 손에 피를 안 묻힐 거야.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무일 총장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얼마 전에 사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그거 잘못된 거 사과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TF도 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도 그렇게 하고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내가 전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저번에 말씀드린 약간 표현이 좀 비유가 그렇지만 조폭도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렇죠. 주고 자, 네가 찔러봐. 너가 찔러서 잘 찌르면 너 믿을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 세계의 어떤 똑같은 진리거든요. 굳이 그거를 왜 이건 개혁 인사를 갑자기 이렇게 후퇴했느냐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문무일 총장과 잘 이거를 의견을 조율하고 잘 컨트롤하면서 이걸 하나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딪히는 게 응사는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좀 섹시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씩 바꿔나가고 개혁해나가고 제도화를 굳혀나가느냐. 그거를 얼마큼 잘 손으로 잡는 그래브 얼마나 잘 쥐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문무일이라는 사람 자체를 앉힌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또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 좀 검찰개혁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반,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근데 아까 안경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내각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실 엄청 반대도 많이 하고 발목 잡기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국회 야당과 협치 공을 많이 좀 드리겠다. 그래서 중간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나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
그때 야당에서 엄청 뭐 반대 많이 하고 했는데도 좀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잘 이렇게 좀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낙마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임명을 강행한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야당에서는 협치 안 대놓고 협치 안 한다. 야, 허니문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이제 그 인사 자리 하나 빼놓고 지금 다 했죠? 중소기업 네, 벤처기업. 벤처기업. 네. 네. 거기 빼고는 지금 인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난 너무 좋더라. 그다가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하고 같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박수현 대변인은 또 안희정 캠프에 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각계 심지어 김광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까지 이렇게 모아서 인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신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처음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다.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카드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 뒤에 무슨 5대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하나하나의 인사 포인트가 국민들한테는 괜찮았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야당이 이거 안 된다 사퇴시켜라라고 했을 때도 국민적인 여론이 70%, 60%, 70% 다 지지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충분히 인사는 충분히 나름대로 호평을 받을 만하다. 이게 보이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거 들으신 분들이 동의하실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거는 손바닥을 혼자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뒤에 제가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여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야당 탓을 하는 거는 정부가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 거꾸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 대선에서 지고 지리멸렬하고 이제 더 희망도 없고 차기 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로 어쨌든 공이 넘어왔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그거를 붙잡고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그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사퇴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정의의 잣대 그런 걸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현실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얼마큼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더 관전 포인트지 네. 야당의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야당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야당이 있으니까 지금 여당이 잘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비교돼가지고 대비돼서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반사이익 그러면 보통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야당이 덕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또 진짜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야당의 존재가 좀 오히려 고맙긴 한 약간 좀 그런 있어야 될 것 같아.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약간. 뒤에 2부 때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 야당의 존재가 또 양날의 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인사의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하시다시피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인사청문회라는 그 어떤 그 필수 불가결한 흔히 말하는 그 밑에 지방에서 쭉 서울 올라올 때 보면 이제 서울의 한양 그 성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성문 지나가는 거는 필수 불가결한 코스인데 그 코스 지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고 그 코스 지나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 지지도 평점 80점을 줬는데 네. 그거는 불가피하게 80점까지 줄 수는 없는 거고 여기 그 정화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심지어 지지 세력 내에서도 저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스스로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박기영 본부장 이제 항우석 사태 관련해서 이제 그때 연루됐던 그렇죠. 논란이 됐었죠. 그런 분을 재기용한 거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도 사실 컸던 것 같고 일단 그쪽 과학기술계나 이런 쪽에서 사실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명이 됐다는 점에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경제팀은 보면 대체로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잘 좋더라고요. 네네. 예. 일단 장하성 정책실장 중량감 있고 또 네. 한편 되게 영향력 있는 학자 출신을 영입했고 또 그 밑에
경제보좌관으로 김현철 교수가 들어갔는데 이분이 요즘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경제팀 사회수석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부동산 문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방향 키를 잡는데 김수현 사회수석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 이제 국토부의 경우에는 이제 김현미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을 짜서 하고 있는데 서로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그 방향성에 상당히 이제 강한 공감대를 갖고 굉장히 강한 스크럼을 잘 짜고 나간다 이런 인상을 받고요. 다만 이제 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어떤 그 경제부총리가 가졌던 어떤 위상이나 중량감이 사실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전반적인 정책 설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꼼꼼하게 추진하는 느낌은 사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아직 사실 이제 그 위원장이 좀 늦게 임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뭐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제 가계부채 뭐 이달 말에 곧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좀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받는 인상은 경제에 관해서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컨텐츠가 되게 강한 분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인상들을 많이 그렇죠. 받았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공정거래 지서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또 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그다음에 비정규직 해소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그 전략적 방향들을 가지고 뭐 비교적 강한 이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의 어떤 영향이 되게 강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컨트롤이 작동하는 선에서 지금 정부 부처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발표 후보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막 가끔 좀 파격적이다 하고 놀라는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좀 되게 신선한 반응을 이제 좀 얻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 10년에서 우리가 좀 쌓아온 게 있구나라는 좀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또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런데 네네. 한 가지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아쉬운 점. 그 중요한. 과학기술 쪽 또는 뭐 이른바 이제 벤처 스타트업 육성 뭐 이와 관련된 정부 그게 부처나 조금, 이런 게 그쵸. 지금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우에는 하여튼 뭐 IT 업계나 또는 뭐 과학기술계 쪽에서도 좀 더 좋은 분들이 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뭐 박기영 보좌관 이야기도 드렸고 특히 벤처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또 벤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아직까지는 못 내놓고 있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유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앞으로 지금 여기 부처가 지금 빈 공간이긴 한데 네.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이 임명이 될지 그리고 또 사업 방향이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1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62회 2부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해주세요.